매년 10월 3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날이죠? 바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날이라고 다들 배우고 또 그렇게 기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건 4천년도 더 된 일인데 정작 단군에 대한 첫 기록은요. 그로부터 무려 1300년이나 지난 13세기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 와, 이 어마어마한 공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300년, 정말 긴 침묵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1145년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책, 바로 김부식의 삼국서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실수로 빼먹은 게 아니겠죠. 이건 거대한 역사의 물음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13세기였을까? 단군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위기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 고려는요, 정말 역사상 최강 제국이었던 몽골의 말발굽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원나라의 사위나라라는 굴욕적인 위치가 됐고요. 수도에는 몽골 감시관, 다루가치가 와서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렀죠. 백성들은 공물에 공녀라고 해서 딸들을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지배층 사이에선 몽골식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 유행할 정도로 와, 이건 그냥 나라가 힘이 약해진 수준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1300년의 침묵을 깨고 단군을 역사의 무대 그 한가운데로 불러낸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인물, 일현 스님입니다. 일현 스님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면요. 그 전에 나온 삼국사기랑 비교를 꼭 해봐야 해요. 삼국사기는 나라의 명령으로 유학자 김부식이 쓴 공식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좀 이상하다 싶은 신화나 전설은 싹 떼버렸죠. 그런데 일현 스님은 달랐어요. 혼자서 쓴 삼국유사에 김부식이 버렸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면서 전부 되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가장 첫 장에 누굴 내세웠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단군을 딱 배치한 거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일현 스님은요, 역사를 무기 삼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연대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역사가 너네 역사보다 더 오래됐어 하는 자존심 대결 같은 거예요. 당시 몽골 제국이 니네는 우리 영향권 아래서 시작된 나라잖아 하고 압박하니까 일현 스님이 아닌데? 우리 시작은 니네랑 상관없는데? 하고 정면으로 맞받아친 거죠. 일현 스님의 전략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단군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신의 손자다. 이걸로 우리 민족은 한일의 자손, 즉 천손민족이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둘째,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가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 요임금 시절과 똑같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역사는 너희 역사에 딸린 부록이 아니야.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당당하게 함께 시작된 독립적인 역사야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3세기에 소환된 단군은요,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칼날 앞에서 고려인이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너희보다 훨씬 오래되고 신성하다고 외친 그야말로 정신적인 독립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600년 뒤 또 다른 민족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소환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독립운동가 나철 선생이죠. 그는 단군을 단순히 역사 속 조상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는 신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완전히 새로운 싸움을 준비합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는요, 총이랑 칼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신토라는 아주 교묘한 사상무기를 썼습니다. 자기네 천황이 태양신의 후손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들한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때 나철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기가 막힌 반격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신화에는 신화로 맞서는 거죠.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일본의 태양신의 후손인 천황이 있다고
우리에겐 하늘신의 자손인 단군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전쟁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는 홍익인간 있잖아요. 사실 삼국유사 원문을 보면요.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정도의 지금 우리가 아는 거창한 뜻보다는 조금 더 소박한 느낌의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이념으로 재탄생시킨 사람들이 바로 대종교와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힘으로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내세운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단군은 일본의 천황신화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 됐고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 그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길었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13세기의 일현, 그리고 20세기의 나철. 이들을 움직여 단군을 소환하게 만든 진짜 배후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진짜 범인은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단군 신화는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소환돼서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저항 정신을 일깨우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코드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코드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판 사건 파일,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고조선이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이 역사 왜곡에 맞서서 단군은 우리 역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죠. 두 번째 사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1993년에 갑자기 단군의 뼈를 발견했다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건 단군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 그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 있는 행동이었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남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교과서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군과 고조선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두고 우리 사회가 정말 뜨겁게 논쟁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단군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군은 그냥 옛날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단군은 하나의 민족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단군을 소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또다시 도전을 받게 될 미래의 어느 날, 단군은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